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틀 깨기 3차 세미나가 자유경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3차 깨버려야 될 생각은 바로 민족에 대한 편견인데요. 오늘 이 민족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자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민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일이 거의 일상생활에서 없죠. 하지만 민족이라는 것,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한민족, 우리끼리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좀 더 관찰을 한다 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 되고 있습니다. 거의 민족의 반역자 이런 느낌으로 바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일단 교수님께서 정의하시는 민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민족은 나라마다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중국이 중화민족 할 때 그 민족의 개념은 혈연하고 관계가 없죠. 한족, 만주족, 뭐 조선족, 티베트족, 신강족 뭐 다 합해서 중화민족이다. 뭐 혈연을 초월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이 민족이라 할 때는 그거는 대단히 강렬한 혈연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네.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질을 꼽으라면은 단일 조상, 단군, 내 자손이다. 우리가 모두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다 하는 그 혈연의 바탕을 둔 정치적 공동체 의식이죠. 그게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인간도 기본적으로 생명체 이상 혈연 관계 속에서 인간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죠. 따라서 혈연이라는 게 그만큼 친밀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친숙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의 민족주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사회적인 어떤 호소력, 동원력 이런 것들이 크다, 강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족이란 굉장히 강력한 키워드로 대한민국 사회에 다가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스갯소리로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제헌절조차 쉽지 않는 나라에서 개천절이 아직도 있는 것도 참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특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어떤 형성과 특질을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한국 민족이 단군 시대 때부터 형성되었다. 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그런 것은 하나의 신화의 영역입니다. 네. 신화의 영역이고 한국에서 국가가 성립하는 게 대체로 삼국시대 때부터 AD 한 4세기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19세기까지의 조선왕조 시대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리 한반도에 사는 인간 모두가 하나의 혈연에 기초한 친족으로서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성원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을까 하면은 저는 없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신적이라기보다도 어느 시대나 정치체가 존재하면은 네. 그 정치체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신화나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조선 왕조를 정당화한 네. 어떤 신화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다면은 그는 기자 도통설입니다. 아늑한 옛날에 중국에서 성인 기자가 동방으로 건너와 가지고 네. 성인의 가르침을 전파해 주었다. 그래서 그 성인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노비로 만들어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 도통설에 근거해가지고 조선왕조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왕조를 뒷받침한 역사관이나 공동체 의식의 멤버들은 기자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해서 관료나 군자가 된 양반들 사회죠. 네. 양반들끼리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상민이나 노비들까지도
그러면 자기와 동류인 피를 나눈 공동체 성원으로 생각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선의 양반들은 노비들을 소나 말의 똥줌이나 또는 바위나 나무와 같은 물상으로 간주했습니다. 피가 천하고 탁하다고 생각했죠. 반면에 양반들은 피가 고결하고 청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다 이런 의식은 조선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특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소중화 의식에서 또 어떻게 변형된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그 소중화 의식이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중국이 해체되니까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중하다. 세계 문명의 비록 그 작지만은 중심이다 하는 이 의식은 동시에 일본은 바닷속에 오랑캐다라는 의식과 같습니다. 네. 뒤집어 놓으면은 소중하고 뒤집어 놓으면은 일본 오랑캐론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응집력을 발휘하면서 저항의식과 맞닿게 되었군요. 네. 그래서 일본의 억압하에서 기존의 소중화적 역사인식, 다시 말해서 일본 오랑캐 역사인식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민족주의로 형성 발전되기 시작했다. 마침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네이션, 국민인지 민족인지 어떤 그 서구의 네이션 개념이 일본에서 민족으로 번역이 되었죠. 네. 그게 1907년경에 한반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선인은 다 같은 조선민족이다 하는 그러한 그 슬로건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 3.1운동 때 조선인은 또 우리 조선민족은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우리 조선인은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조선민족이 형성되는데 네. 그냥 백지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소중화 역사인식, 일본 오랑캐론, 그 다음에는 또 우리는 그 또 조선시대의 그 혈연에 기초한 친족제도가 발달했습니다. 네. 그 혈연에 대한 친족제도가 하나의 상상의 큰 어떤 그 정치 공동체를 형성을 시키면서 혈연의 바탕을 둔 조선민족이 탄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었구나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형성된 민족이라는 개념이 특수한 특질을 지니게 된다. 또 여기서 개인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근대 개인에 대한 것들이 결여가 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낳은 오늘날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의 민족주의는 네. 중세에는 없었습니다. 그 내셔널리즘이 근대와 함께, 그러니까 자립적인 개인의 범주가 성립한과 더불어 그 자유롭고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정치적 결합으로서 국민국가가 형성될 때 그 국민국가의 귀속 감정을 네.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국민주의나 민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의 범주가 이렇게 확립되지 않는 후발국으로 갈수록 이제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독일의 나치즘도 나타나고 맞습니다. 일본의 천황주의도 네. 나타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천황주의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 해체되었고, 그 두 나라가 다시 선진국이 되면서 그 두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전체주의적 민족주의는 사라졌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는 19세기 말까지 어떤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자유의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이라는 어떤 것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일제의 지배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비로소 근대 문명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자기 나름의 형태로 개발하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근대 문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형성되는 민족주의는 처음부터 대단히 강력한 어떤 집단주의적, 네. 반개인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 것이 저는 대체로 한 1900, 그런 한국의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아닌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제 개인의 자유의 주체로서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범주를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980년대 이후가 되면 민주주의가 우리가 정착을 시키면서부터 이제 민족주의를 다시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그러한 역사적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죠. 분명히 이런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수님께서 이 발제문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민족주의의 그런 잘못된 방향성 그리고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정말 전무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오히려 이 민족주의적인 특질, 이런 한국인들을 거의 매몰시키는 그런 민족주의의 특징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혹은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좀 방향성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권위주의 정치가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권위주의 정치의 제1의 목적은 국민국가 건설 그리고 자립적인 국가 경제의 건설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해서 민족주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동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목적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민족주의 자체의 맹목성은 어떤 의미에서 권위주의적 정치에 의해서 억눌러졌다, 적절히 통제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가 되면은 각 정권마다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네.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할 것 없이 민족주의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원과 상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악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죠. 네. 그 다음에 이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민족주의가 정착되면서 민족주의의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국민적 어떤 상식이나 교양으로 성립하기도 전에 네. 지난 한 30년간 민족주의가 너무 정치적으로 남용되었다. 그렇게 네.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비용을 지금 많이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오늘날 우리가 민족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것이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만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평소에는. 하지만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순간 냄비처럼 끓어오른 어떤 이슈들을 살짝 보면 이 민족주의가 잘못된 민족주의에 대해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반성해 볼 만한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네. 우리 민족끼리는 통일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두 국가가 평화롭게 통일될 방법은 원리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마치 있는 듯한 각종 가족주의적, 혈연주의적 통일 논의가 지금까지 기승을 부려왔죠. 통일에 대한 어떤 그 민족주의적 환상, 우리가 한국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극복하는, 그리고 헌법적 애국주의로 극복해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민족주의는 우리의 정당한 국가적 정체성마저 해체할 우려가 있다. 네, 바로 그것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정말 지금 마지막 발언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나의 국가 안에서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념을 하나로 묶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족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도 민족에 대해서 두리뭉술하게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판적인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